지금 서두를 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서두르는 것보다는 천천히, 그리고 가격이 하락할 때 분명히 이 여태까지 올랐던 거 말도 안 돼 라는 부분의 논리와 목소리가 당연히 많이 들릴 거예요.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저 같은 매매는 이미 끝났어요.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중국이 필요 없었는데 이제는 필요한 상황이 됐고, 그 필요한 상황을 어떻게 구성해 나가느냐.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 오종태입니다. 오늘은 중국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 이렇게 시장 전체가 이렇게 움직여도 되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그래서 단기적인 움직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중국이라는 부분은 전 세계에서도 정말 큰 시장이고, 역사로도 미국은 이제 300년 정도 되는 나라잖아요. 이제 중국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4, 5천 년 되는 문명을 가진, 문명과 문화와 국가라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간에 걸쳐서 봐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의 정확한 그러한 의도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좀 긴 기간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주식시장의 장기 추세, 한 25년 이상 되죠. 한 30년? 그 정도 되는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먼저 가장 크게 움직였을 때는 2007년 정도 되는 우리가 서브프라임이라는 사태가 나타나기 바로 전에, 그 당시에 세계화의 현상이 가장 강하게 발생했을 때 중국에서는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억하시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관련된 현상, 물동량 전체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한국의 조선업에서도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로직 때문에 세계화의 수혜와 중국이라는 상승이라는 두 가지가 우리나라의 조선업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좋게 줬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안 좋았죠. 전 세계가 서브프라임이나 이런 사태로. 그 사태가 지나고 나서 다시 2013년, 2년 정도부터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던 이 시장은 중국 자체의 성향이 굉장히 컸던 부분입니다. 이 당시에는 미국이 유럽의 문제가 많이 악화되고 있는 그리스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2012년, 13년에 가장 피크였었던 상황이었고, 안 좋은 쪽으로. 그 당시에 유럽 자체가 유럽을 구제하기에 어려워하고, 미국도 서브프라임이라는 사태에 너무 큰 영향을 받았던 상황에서 유럽을 지원해 주기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었던 상황에서 중국이 이 구간에 유럽과 세계 경제를 지원하는 큰 역할을 했었던 상황이었죠. 그 부분에서의 자신감과 서브프라임을 겪으면서 미국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쟤네 이제 끝난 것 같다라는 암묵적인 그러한 판단들이 들어갔겠죠. 그러한 것들이 합쳐지면서 중국이 중국 굴기라는 개념이 많이 커졌었던 그러한 상승이 2015년에 있었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크게 줬던 것은 홍콩 HELS가 이 구간에 너무나 많이 가입됐다가 그 구간이 빠지면서 큰 손해를 봤던 게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이벤트로 한 번은 굉장히 좋게, 한 번은 굉장히 안 좋게 이렇게 왔다 갔다 영향을 받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지금 2018년부터 해서 또 다른 그러한 하나의 개념이 생긴 게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탈세계화라는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 탈세계화라는 현상에서 가장 크게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미국의 패권 경쟁국, 미국의 적국인 중국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탈세계화의 악영향을 지금 한 5년 정도 된 것 같죠. 이 구간 동안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가 지금 지난 한 일주일 정도 중국의 정책이 아무리 6개월, 1년 동안 계속적으로 부양하라는 정책이 나왔지만 정말로 저게 효과적인 정책은 아니야. 저 정책이 아니라 이 정책이 나와야지. 이것은 바로 통화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이 나와야지 라는 사람들의 평가였죠.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면서 안 되고 있었는데 그 안 되고 있던 부분들이 지금 이제 방향성과 무언가가 제대로 된 건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모습입니다. 자, 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그 탈세계화라는 현상 때문에 이 탈세계화의 피해를 중국이 가장 크게 받았고, 그 중국이 하던 부분들의 역할을 누군가는 전 세계에서 대신해야 되고, 그 누군가는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중요도가 올라가는 나라이겠죠. 그 나라의 대표적인 가장 국가가 인도가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된 것을 이제 우리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은 주식 가격에도 많이 반영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역사적 고점을 계속적으로 경신하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이제 이게 적당한 게 맞아 틀려 라는 것을 그 부분에서 헷갈려 하는 것이지, 강도에 대해서 헷갈리는 것이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 인도의 좋아지는 점과 중국의 악화되고 있는 부분이 최근까지 계속됐던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전후회로 만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3프로의 21년도 4월 달이네요. 21년도 4월 달에 나오게 되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을 때 저는 이제 그날 한번 보고 이제 다시는 안 본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당시에 이제 제가 계속 생각해 온 이러한 생각 구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답답함을 그냥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추가적인 시간에 설명을, 이거는 꼭 여러분들 삶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설명드린 내용이 바로 이 세계화 구조에서 탈세계화의 구조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었고, 그 부분을 제가 밑에 있는 용어로는 그 당시에는 설명은 안 드렸지만, 세계화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효율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촘촘한 연결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여기보다 저기가 조금 더 잘해? 라고 하면 그 돈과 생산시설, 소비 여러 가지가 바로바로 거의 실시간으로 움직여버리는 게 바로 그게 효율성을 추구하는 행위인 것이죠. 근데 탈세계화로 바뀐 부분은 이제 그러한 효율성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우리 편이야? 남의 편이야? 그것이, 그리고 너희 편인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 너의 정체성은 뭐야? 라는 부분들을 계속 검증하는 이러한 정체성의 시대로 바뀌었던 부분이, 지금 현재 미국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정체성이라는 선거의 핵심적인 그러한 이슈라는 부분들을 미국 선거에 대해서 다룰 때 저희도 알아봤었죠. 그 부분이 지금 21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1등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등 국가가 사람들이 누리는 것만큼의 규모와 발전을 누리면서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면 싸움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안전한 거리를 두고 훈수 두면서 여기서 저쪽으로 가네? 그러면 중국에 넣었던 자산 인도로 옮기고, 그렇게 해놓으면서 이 부분에 이해를 하고 있으면 여유롭게 좋은 경기를 보면서, 중국과 미국이라는 패권 전쟁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이라는 권투 게임 보면서 옆에서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전후회에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이해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인 것이죠. 자, 다시 원래 투자 얘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정책의 영향을 크게 부정적으로 지금 중국은 받고 있죠. 이 부분이 중국의 정책이 지금 최근에 바뀐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정책을, 그게 트럼프나 공화당 측이 됐든 아니면 해리스와 민주당 측이 됐든 이 부분이 바뀔까요? 우리가 이 부분은 한번 이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은,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때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때보다는 바이든의 중국에 대한 정책이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 민주당의 성향이 조금 더 리버럴하고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정권이 지나가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기술 패권 전쟁에서 그 부분이 바이오까지 확대되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미국은 하나로 일체되어 있는 것이죠. 패권 국가의 지도층.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를 얘기할 때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틀로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의 지배층, 엘리트 계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엘리트 계급이라는 표현은 민주당과 공화당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그 부분을 잘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 부분의 정책은 중국이 저렇게 정책을 최근에 저렇게 바꿨다 한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1.2% 정도가 지금 현재는 돼 있는데 2010년대까지만 해도 17%의 수준이었어요. 거의 지금 3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거대 규모의 경제 사이즈의 두 국가 간에 3분의 1이 줄어든다. 그런 것들이 겨우 몇 년 안에 줄어든다. 이거는 엄청난 속도인 거죠. 이것은 경제적인 피해가 양쪽에 전부 발생합니다. 자기가 피해를 발생한 걸 알면서도 상대가 더 피해를 당하게 하면 그러면 그게 이기겠다라는 개념은 경제적인 개념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개념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정치로 보는지 경제로 보는지 하는 부분에 따라서 행동의 패턴이 경제라면 아이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정치라는 개념으로 들어오면 그 부분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게 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이런 상황에서 대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중국의 대내 정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삼성증권에서 언론사의 내용을 정리해 주셨던 자료인데 2024년 8월까지 이번 최근 변동이 있기 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하반기에 대한 그러한 상황이 반영됐을 때 수요 여건 개선 노력하고 있다는 것과 부동산의 경착륙을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시스템에 당연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과잉 공급 해소와 신기술을 지속 투자하겠다라는 부분. 상반기랑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이번 정책이 나왔을 때 이 방향성과 전혀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근데 왜 계속적으로 8월까지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을 때 반영을 하고 있지 않다가 왜 9월 달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 지금 크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10월로 넘어오는 지금에. 지금 중국은 이렇게 오랫동안 겪으면서 글로벌 전체와 다르게 글로벌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문제이고 우리 전후에서도 상대적으로 미국과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사람들이 많이는 잊었지만 우리는 좀 더 중요하게 그 부분을 다루자라고 했었고 최근에 다시 유가나 이러한 부분에서 지정학적 문제가 증가하는 부분 항만 이슈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부분 등등으로 다시 인플레가 사람들한테 잊혀졌지만 다시 올라오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았죠. 그렇지만 중국은 지금 PPI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상황에 있었던 상황이 지금 설명드렸던 장기적인 그러한 흐름 통해서 발생하고 있었던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부분에서 진정한 해결책을 보려면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장기적인 이슈에서의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차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차트는 우리가 첫 번째 차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놓은 것이고요. 밑에 있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그 구조입니다. 자, 구조를 보시면 기존에는 2007년 이전에는 그리고 최근까지도 혹은 지금 테무나 여러 가지 그러한 글로벌 전체의 제조업을 다 무너뜨릴 것 같이 중국만 아주 저가 공세를 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에서는 우리는 중국의 세계의 공장이라는 이 역할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는 공급이 차이나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수요는 내부 수요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내부 수요가 큰 게 아니라 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 쪽으로 수요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막아놓고 더 투자를 늘려서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했겠죠. 이것은 일본에서도 사용했던 방법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했던 방법이잖아요. 그 부분을 연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서브프라임 사태를 겪으면서 지나면서 정책에 더 이상 미국이 서브프라임을 겪었는데 과거부터만큼 물건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줄 수가 없다라는 것은 공급은 늘려 있는데 이게 사느냐 안 사느냐의 결정은 바로 할 수 있지만 이미 늘려놓은 공급량을 바로 급격하게 줄일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수요를 밖에서 안 되면 안에서라도 키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 이 부분이 2010년 초반,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부터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던 크레딧 스위스는 글로벌
전체에서 IB 중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컨퍼런스 3,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아시아 특화된 컨퍼런스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2010년도에 중국의 소비가 어떻게 증가하느냐에 대한 100페이지가 넘는 리포트를 처음으로 그때 발간을 했고 그걸 제가 들고 손님들한테 나눠주고 다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방향이 그렇게 했다라는 설정이 된다고 바로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노력은 했지만 그 노력이 이 차트에서 보시듯이 우리가 그러한 중국의 소비, 수요 쪽의 강화에 대한 부분들을 당시에 가장 크게 누렸던 부분은 메이저 화장품 업체들이었죠.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 부분들이 다 이러한 중국의 수요 강화 정책에 따른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 부분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잘 안 된 거죠. 잘 안 됐기 때문에 탈세계화 현상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의에 의해서 양쪽 다 줄어들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됐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동산 중심의 모델의 한계가 같이 시스템적으로 부딪히면서 그 시스템 상태에서의 자체 수요가 부진한 상태로 수요가 되려 악화되면 이건 둘 다 떨어지는 거죠. 공급도 줄어들고 수요도 줄어든다. 이게 무슨 용어죠? 바로 디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차트,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디플레를 탈출하는 게 더 중요한 상황. 그래서 지금 일본을 닮아간다, 중국이. 라는 얘기들을 계속하는 것들이 지금 이러한 구조에 따른 부분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이 구조를 정리를 스스로 해내시거나 맞는 설명을 하는 구조에 대해서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의 사례에서 그 구조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주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많이 주식을 팔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또 새로운 숏을 구성해서 이 부분의 움직임을 활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포지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조 얘기를 하나 더 해보죠. 제가 그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법이라는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이 계층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계층 구조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중국이 시진핑이 올리브영 사회를 목표로 한다라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구조는 이 구조까지는 가능하지만 가운데가 커진다라는 이 구조는 이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중국몽이다. 좋은 꿈이 아니라 개꿈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또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연결하시는 것들을 제가 영상을 쭉 진행하면서 곳곳에 복선으로 깔아놓고 그 복선을 가지고 다시 연결해서 지금 그것을 과거에 배웠던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익혀가고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여러 군데 그런 것들을 막 숨겨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끔씩 꺼내드리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보물찾기 하듯이 그런 부분들을 연결됐을 때 아하 모멘텀이 발생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더 사용하시는데 더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인데 제가 이게 약간의 티칭 노하우를 좀 써보는 거예요. 네, 잘 작동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 언어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라는 설명들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 언어에 당연히 구조적인 이해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억을 조금만, 요즘은 한 달 지난 것들도 너무 많은 세상에 일어나기 때문에 기억하기 어려우시죠? 트럼프 사진이 잊혀진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기억을 좀 더 넘어가 보시죠. 그러면 중국은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의 이게 언제 기사죠? 2월 달 기사를 보고 계십니다. 2월 달 기사에 우리가 연초에 중국에 대해서 uninvestable이라는 그 용어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안 본다. 뭐 어디는 뭐 사무소 문 닫는다. 뭐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이 얘기했던 게 중국 시장의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의견대로 중국의 돈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EM들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미국도 좀 주지 이것들이 우리는 별로 안 준 것 같아요. 대만 쪽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인도 많이 들어갔고 이런 다른 데에 들어가는 것 같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일본도 많이 이렇게 자금이 들어갔을 것 같으시지만 일본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시장의 구조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지금 2024년 9월 24일 강력한 정책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근데 24일 날 발표된 내용을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계속 반응 안 했는데 늑대가 나타났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거지 쟤들은 뭐 이렇게 들었던 거죠. 하지만 24일 날 발표된 내용에 연이어서 보시듯이 26일에 추가적으로 더 상세하고 강한 정책이 중요한 인물들의 입을 통해서, 물론 24일에도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중앙은행 쪽에서의 헤드가 나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무게감 있다라는 힌트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글로벌 전체에서는 기존에 강하게 생겨져 있는 고정관념이 사실이라고 여겨지는 부분, 이 부분은 제가 잘 안 바뀐다라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식의 반응을 24일 날은 했던 것이죠. 제가 그 지난 편에서 제 노트를 보여드렸잖아요. 이 노트도 또 하나의 복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4일 노트에 제가 정리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이 공동부유를 공산주의라고 읽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것이 경제 안정화라는, 이것은 약간 자본주의 개념으로 다시 시스템이 변동되는 느낌을 줬습니다라는 얘기를 이 노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24일입니다. 그리고 25일 날 중국 부양책으로 인해서 증시가 급격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루 늦게, 이틀 늦게 발생을 했지만 이미 기존에 24일부터 명확한 부분을 읽을 수 있는 사람 눈에는 읽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통화정책이 계속 나오는 부분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라는 부분을, 재정정책이 나와야 돼 라는 부분을 얘기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던 부분을 특별부채 발행으로 인해서 기존의 규모는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차트였는데 이 파란색으로 있는 정도의 차트까지 재정 쪽에서의 강도가 강화될 수 있어 라는 부분들이 해석 가능한 상황이 이틀 만에 됐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한 권인데요. 중국의 굉장히 저명하신 투자자죠. 워렌 버핏이라고 이렇게 비교되고 찰리 먼거가 아주 칭송했었던 그러한 투자자이신데, 이 분의 책은 책을 읽었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새롭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동양과 서양의 양쪽을 많이 좀 다루려고 여태까지 쌓아온 부분이 있는데 생각이 좀 많이 겹치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셨던 얘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제 눈에 띈 것은 자유시장 기업 시스템, 한마디로 자본주의인 거죠. 자본주의와 현대 과학기술의 결합, 과학의 결합, 이 두 부분 때문에 복리식 경제성장이 탄생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그 소감을 적어놓은 것처럼 독후감을, 이 부분이 지금 중국에서는 깨져버린 거죠. 자본주의라는 게 깨져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산주의로 돌아가면 쟤들은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라는 평가가 uninvestable이라는 부분에서의 사람들이 평가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평가들이 이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부분으로 신호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신호에 대해서 시장은 이게 지금 중국의 뭐 만평에 도는 그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진핑이 그냥 속꼬리를 그냥 잡아서 올리는 이러한 그림처럼 주가가 움직였고, 10월 2일 하루 만에 지금 소규모 증권회사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160% 주가가 하루 만에 움직이는 이러한 정도로 단기적인 부분에 움직임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단기적인 움직임이 조금 과한 부분은 제 시각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구조적인 부분의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의 깊게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왜 구조적이냐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자본주의가 아닌 것이라고 여겨지는 부분까지 갔었던 그 이미지를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바꾸는 부분. 중국은 지금 현재 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이제 제대로 쓰기 시작했고, 그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자본시장을 전부 다 훨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고,
그 자본시장을 중요도를 늘리는 데 있어서의 가장 밑바탕에는 필요한 재정정책이 돌아가는 부분, 한마디로 악귀가 다 맞아가는 그러한 그림을 최초로 보여주는데 그걸 가장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들을 통해서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이슈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을 너무 놀라서 단기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부분은 너무 글로벌에서 쇼스하게 좋았던 포지션은 중국에 있었을 거예요. 그 중국에 있었던 그 수많은 쇼 포지션들이 지금 엄청나게 청산이 됐고, 지금 중국은 연휴지만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개인들이 주식을 사게 되면, 그러면 이거 더 올라가면 내 쇼세는 큰일 나는데 하는 그러한 자금들 중에 일정 부분은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저점을 잘 잡았던 사람들은 이게 단기적으로 너무 이게 지나치니까 한 번에 쉬었다 가야지 라는 식의 매매들이 막 서로 간에 이제 뒤섞이는 그러한 뒤섞이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중장기적인 흐름이라면은 다시 자리를 잡아갈 것이고 중장기적인 흐름이 안 됐다라고 하면 이러한 구간에 보여줬던 모습처럼 시장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나타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세 가지는 항상 확률을 그리는데 지금 이렇게 될 확률은 제 생각에는 5% 안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10% 이하의 확률은 투자에 거의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여기서 하면서 소화가 될 확률, 이 확률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속골이 올린 거를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확률은 제 생각에는 뭐 나머지 확률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현재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늘 말씀드리죠. 생각과 행동을 일치해야 한다고. 그 부분이 안 돼서 저희 PD님이 투자에 대해서는 저한테 혼좀 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을 저희 계속 같이 고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금융권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과 투자 교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못하던 부분을 하면서 더 행동을 조금 더 일치시킨다라고, 그래, 오투는 행동을 일치시킨다라고 하면서 뭐 어떻게 한다라는 건데 라는 부분을 이제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온 것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9월 25일부터 제대로 반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24일 날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설명드렸고, 글로벌 마켓은 25, 26일부터 이제 반영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러한 생각을 3년 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러한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내용을 발표하는 행동들을 보고 9월 24일에 저는 롯데케미칼을 매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할 수 있었는데 차트가 가장 개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주식을 사서 이 로직을 반영했습니다. NC소프트는 제가 게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추천을 해서 그냥 같이 매매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잡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빨리 급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과하게 속도를 내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저는 그 27일 정도에 이 부분을 매도해서 이 포지션을 전부 없앴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빅스에 대한 부분을 뭔가 이게 이상한 신호를 나타내는 그러한 부분에 움직임이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국내에서도 지금 이 ETN을 통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매수했다가 10월 2일 날 다 모든 포지션을 정리했는데 10월 3일 날 휴일인데 또 산에도 가야 되는데 이 포지션 가지고 가서 머릿속에서 이 마음을 정돈되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급격한 움직임들의 포지션을 저는 전부 다 비우고 그리고 이제 갔었는데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에서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먼저 움직일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 났을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돈을 버는 거 굉장히 어렵고 위험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추어 분들한테 그렇게 추천드리지도 않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워졌을 때 현금을 마련해 놓으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드리면서 우리 박스권 시장을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권고드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서의 이해가 더 증가하면 이러한 부분의 매매도 가능해서
사실은 어려운 구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렵고 난이도도 높습니다. 하지만 저희 전후의 목적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상위 5%의 투자자가 되자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모임이고, 그 모임의 수장으로서 어려운 부분들을 실제 할 수가 제가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차트는 제가 한번 그 이호석 아카데미에서 한 1, 2년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고, 몇몇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구조가, 정보가 너무 가속화되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트렌드가 예전에 유지되는 이런 사이클 세상처럼 이렇게 길게 유지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비슷한 폭을 올라가는데 시간이 훨씬 더 짧게 걸린다. 그래서 1년치 수익도 잘만 타면 하루에도 다 볼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던 걸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전우님들 중에서 오랫동안 저를 보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1년에 20% 벌면 많이 번 거 아닌가요? 지금 설명드렸던 이 매매의 폭이 20%가 넘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의 사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구조를 이해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중국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는 사이에 지금 니케이도 빠지고 코스피도 안타깝게 지금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쪽에서 말씀드릴 때 중국과 움직이는 자금의 이동에 있어서 이머징 마켓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는 득이 돼야 되는데 참 코스피는 그 상황에서도 이러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명드릴 때 일본은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은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기에 중국과 한국과 일본과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룹에 묵혀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이머징 마켓 국가들에 같이 들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보시다시피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 지금 중국과 인디아와 대만과 한국과 브라질 그리고 기타들이 보이는데 안 보이시죠? 일본은 아예 지수가 따로 구성되어 있고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이상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정치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를 잡아먹겠다고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섬나라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들과 히스토리들이 다 이러한 구조를 짤 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럴 텐데요. 일본에서는 제가 글로벌 IB에서 영업을 했었잖아요. 글로벌 회사들은 한국의 서울 지점을 브랜치를 내서 자기의 그냥 지점이에요. 근데 일본에서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요즘 모건 스탠리 많이 좀 이슈가 돼서 많이 들으셨죠? 그런 회사가 영업을 하려면 서울에는 그냥 지점을 하나 브랜치를 만들면 되는데요. 일본은 금융회사가 해외 법인이 와서 하려면 자체 일본 법인을 만들어서 일본 사람을 50% 이상 고용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과 아닌 것은 또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의 흐름은 중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방향성이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에 대한 관심을 전보다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반대로 단기적인 부분은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가 처음으로 중국 시장에 플러스 값으로 작용되는 구간하고 만나버렸습니다. 해치펀드들의 숏커버가 됐든 무엇이 됐든 다 정보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증가한 부분을 위쪽으로 움직이게 하는데 중국 시장을 처음으로 작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도에서는 또 그러한 부분들의 차이가 한 번에 들어간 게 너무 많아서 올리는 폭에는 영향을 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과 중장기적인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나서의 뭐 각도가 이렇게 되기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의 각도를 어떻게든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중국에서는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에서 함께 엇물려서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글로벌 전체 시장과 한국 시장에 대한 영향이 다르게 작동할 부분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우리 전후회에서도 종종 더 이 부분들을 더 심도 있고 넓은 내용으로 다루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중국 관련주들이 많이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화장품이나 이런 쪽은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중국에서 자체적인 소비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옛날과는 다르게 중국의 국내 업체들의 포커스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예전처럼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결되어 있는 국내 화장품 업체가 가서 뭔가를 많이 하고 엔터 업종이 가서 공연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지금 연결되는 게 아니라 중국 자체가 무너지다가 살아나는 정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중국 자체의 중국 주식만이 더 현상을 받으면서 해외에 연결된 보리는 일정 부분은 있지만 전보다는 폭이 작게 그 폭이 작게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커머더티나 이런 부분들의 가격은 다 함께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련주들 중에서 제조업에 관련된 원자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의 주식에 국내 시장도 영향을 좋은 쪽으로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이나 금리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국스러워졌어요. 이번에 나온 정책의 스타일이 과거에 중국이 하던 방식보다는 많이 미국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외국인 투자자의 대부분들은 다 중국을 투자하는 사람들, 규모 있는 사람들은 다 서양의 투자자일 텐데 그들이 얘들이 내가 하는 방식을 하네? 그러면 내가 이해가 가능하지. 라는 부분으로 지금 시각이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가장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부분들이 많이 단기적으로는 반영이 설명드린 대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서두를 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서두르는 것보다는 천천히 그리고 가격이 하락할 때 분명히 이 여태까지 올랐던 거 말도 안 돼 라는 부분의 논리와 목소리가 당연히 많이 들릴 거예요. 그 부분의 목소리에 의해서 가격이 영향을 받을 때 싸게 천천히 조금씩 잡아가는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것. 그래서 단기 포지션을 가지고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저 같은 매매는 이미 끝났어요.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중국이 필요 없었는데 이제는 필요한 상황이 됐고 그 필요한 상황을 어떻게 구성해 나가느냐라는 방식으로 그러한 중장기 매매 패턴의 포지션으로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채널을 시작할 때 PD님의 지시로 두 가지 약속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댓글 창에 모든 댓글에 답글을 달아드리겠다 혹은 내용을 읽어드리겠다라는 약속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10,000명이 넘어가면 좀 뭔가 PD님께서 조건을 바꿔주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얘기가 없으시네요. 하여튼 지시가 있으실 때까지는 계속 지키고 있는데 그 댓글을 보다가 너무 감동을 느끼는 그러한 댓글을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곽상숙 전우님께서 1만을 축하하고 매일 듣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어떤 할머니냐고요? 내년이면 80세가 되는 할머니입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멋진 누님 하고 댓글을 달았는데요. 진심입니다. 저는 신체적인 나이는 다르지만 배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동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팀도 와서 만나보니까 다 배움의 삶을 살아가시고 더 그러려고 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저희 팀원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후에는 나이 개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점점 뭔가를 해가면서 뭐 기수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긴 할 거예요. 하지만 나이는 배우는 삶에서는 다 동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밑에 이제 심 소장님이라는 분께서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와 61세 할머니인 저는 명함도 못 내미시겠네요. 이렇게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철인 3종 경기 같이 하면 어떠냐고 그냥 그런 농담을 했었는데 이렇게 저희 그 전후회에 많은 배우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저는 한 분이 떠올랐어요. 그 백곡 김득신 선생님은 1600년대에 사셨던 우리 문인이시고요. 당대에 굉장히 뛰어난 시인이셨는데 저처럼 책을 정말 많이 보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책을 읽은 횟수가 11만 3천 회를 읽었다고 돼 있으시죠. 이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어렸을 때 아프셨어가지고
기억력이 굉장히 없어지셨대요. 그래서 읽고 나면 바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읽었던 그러한 방식의 생활을 하셨던 문인인데, 그래서 앞쪽에 있었는데 바로 뒷문장이 생각이 안 날 정도, 이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좋은 시를 많이 쓰셨던 그러한 배움의 삶을 사셨던 우리의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접 자기의 묘비를 쓰셨는데 이 부분을 공유하면서 오늘은 마쳐볼까 합니다. 재주가 남만 못하다고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라. 나보다 어리석고 둔한 사람도 없겠지만 결국에는 이름이 있었다. 모든 것은 힘쓰는 데 달려있을 따름이다. 자, 오늘도 함께 힘써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힘쓰는 배움의 삶을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